전 세계에 계시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입니다. 8월 잘 마무리하고 9월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오늘 월요일 날 아침 제가 한 5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오늘 뉴스 쫙 한번 보고 또 오늘 한 달 계획 쭉 한번 세워봤습니다. 첫 계획을 기도로 시작하고 계획을 하면 한 달이 신나게 돌아가고 한 달 9월 마무리할 때쯤이면은 정말 풍성한 또 추수를 거두는 그런 9월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대한민국 유일한 KBS 해직 기자 이영풍 기자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작하는데 오늘 이슈를 밀어보시고는 신나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신나는 일, 사실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좀 짜증나는 일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나게 한번 그 사안의 핵심을 짚어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많은 분들 또 두셨는데 우리 멜콩TV 3종 세트 있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반드시 설정해 주시고요. 최근에 또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거 송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아마 이제 29만, 30만 쭉쭉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야 이거 지난 주말 동안 봤더니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오후 2시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의 이 회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우리가 꼭 짚어 넘어갈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재인이 깜빵 보내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피의자, 뇌물 피의자 문재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다고요? 예. 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말은 아하.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발부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네.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압수수색 영장, 그것도 자기 딸의 자택과 뭐 제주도 별장과 또 전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야,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흑역사가 드디어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입 딱 닫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입 닫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 친문 측근들 통해서 이거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피의자 네. 문재인. 이거 언제 피고인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검찰이나 어떻게 보면 경찰의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입건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서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가 되면 그때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피고인이 되면 상당히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장 발부된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 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 뭐 둘 다 어쨌든 뇌물죄이면 틀림없는데 피의자 어떻게 보면 그 뇌물죄의 기존 핵심은 이상직 전 의원이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시켜주고 2018년 3월 달에 시켜주고 그 4개월 뒤인 2018년 7월 달에 문재인의 사위 성호 씨를 이상직의 회사로 대법원이 인정한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키고 태국 이주를 지원해줬던 그것이 뇌물죄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잖아요. 네네. 2017년 연말쯤에 인사수석, 청와대 인사수석 조현옥, 그 다음에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실에 조국 말고 백원우 비서관, 이 3인이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그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상직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 말은 임종석까지 온 거 보면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지시하겠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의 보스가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자면 지시를 받아서 이 3인이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치면 이제 그때부터 이미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내정해놓고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진공 이사장이 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건 아직 몰라요. 우리는 의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범죄 혐의에 의심을 받는다. 피의자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018년 들어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요, 이상직이. 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의 남편이 아무런 근무 경력도 없는 항공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전무이사로. 월급이 800만 원이에요. 야. 렌트비까지 하면 거의 1000만 원 이상 받아요. 1,500. 네? 그래서 1년 10개월 동안 2억 2,300만 원 뇌물죄로 그렇죠. 지금 적시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약 네네. 2년간 정도에 받았던 월급 액수라 보면 되는 거죠. 대충. 네네. 대충 맞습니다. 그러면 2억 2,300만 원. 자, 그러면 이 지금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이 사실 이제 우리가 가정사를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가정사를 다 알 수 없지만 문다희 씨하고 이 남편 서모 씨가 어떤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가기 전에는 자기 엄마 아버지 또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다가 어허. 태국으로 가면서부터 생활비 지원이 끊어진다. 그렇지. 자, 그러면 태국에 있었던 받았던 그 월급은 뇌물로 볼 수 있다. 와하.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네요. 그 대가가 중진공 이사장 자리이니까. 이렇게 원래는 제3자 뇌물법으로 가다가 갑자기 뇌물죄로 바로 이제 검찰이 혐의를 약간 변경했죠. 그죠? 그렇죠. 한마디로 경제 공동체. 다 큰 딸 결혼해놓고는 결혼한 딸한테 대통령 부부가 딸한테 돈 생활비로 준 것도 참 진짜 좀 딱하긴 합니다만 근데 또 태국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고는 청와대로 들어갔어. 또 관저로 들어가서 같이. 나 진짜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경제 공동체죠. 무슨 결혼해가지고 따로 살면 따로 사는 것이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뒤에서 밀어줬는데 딱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월급이 끊기니까 다시 부모 집 들어와가지고 캥거루족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 공동체가 더 확실한 것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하고 남남입니다. 남남인데 굳이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30년 구형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다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공동체가 더 확실한 거지. 그렇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피 한 방울 썩히지 않은 사람을 경제 공동체라고 엮어가지고 단순 뇌물죄로 처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은 이거는 빼박 아닙니까? 빼박이죠. 아, 더 심각한 빼박이죠. 네. 큰일 났네. 네.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해서 실제로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2억 3천이고 2억 2,300. 2억 2천 얼마고 300.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백 받았네 많이 하는 그게 30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내가 받겠다고 했나?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투척. 투척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해서 와서 다 틀을 짜놓고 했는데 함정 그걸 못하. 가지고 특검하자고 하면은 문재인 문다에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특검이 아니라 특검을 해야죠. 특검해야지. 경상도 말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법리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구성 요건의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주고 받고 해버리면 그걸로 땡깁니다. 그 반면에 제3자 뇌물은 제3자한테 주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입증의 어떤 검찰로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있죠. 단순 뇌물로 기소를 하면 훨씬 더 쉽죠. 근데 이거는 제3자 뇌물로 한다고 해서 그리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직이를 그 중진공 이사장으로 추천하는데 야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했는데 인사수석실에서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거티브.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어. 부적격합니다. 부적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직이라는 자가 주가 조작 그 혐의로 네. 뭐 수사를 받았던 경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가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이고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 못합니다. 중진공 이사장은 그건 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적격하다고 실무진이 이야기를 했는데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강행이? 누가 강행했겠어? 왜 강행했겠어? 당연히 어디서 지시가 내려왔겠죠. 네. 그 어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강력히 추정된다고 청와대 비서실장, 예. 조국 예.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 백원우 비서관, 예. 조현옥 인사수석 이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이상직이가 뭔데?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 보내주는 게 그게 뭔 대단한 국정 현안이라고 세 명이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했냐 이거예요. 예? 그럼 이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냐는 게 누구? 음흠. 청와대 그럼 주인이 누구냐고 주인장이 문재인이지 뭐. 문재인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의혹이긴 하지만 매우 강력한 의혹이고 강력한 의혹이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하고 피의자로 전직 대통령을 적시하는 것은 하나의 일생일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건이죠. 이건 그리고 사건이죠.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문재인이가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멸콩 TV를 통해서 예. 한 2, 3주 전부터 예. 이 문다의 주변에서 폭탄 터질 거다. 예. 저희들이 이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방송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쭉 이렇게 논평을 하다 보면은 예. 사건의 큰 맥락이나 흐름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다의 주변이 뭐 터진다 했는데 결국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측근 뭐 윤건영이나 이런 친문들 뭐 보내서 해명하고 쉴드 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요. 이거는 이게 뭔지. 그렇죠. 그리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 대통령의 초대 인사수석, 문재인의 초대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무진에서 내부 검토 결과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고하라고 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임종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까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희죽희죽 웃고 들어가가지고 조국이 같은 경우에는 커피잔에 물음표 거꾸로 된 물음표 돼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 상직이 뭐 든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술 거부. 이 인간은 하는 게 민사소송법 배운 게 진술 거부밖에 안 배웠나요?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그 친인척의 가장 핵심 중에 한 사람이 문다이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문다이시의 남편을 몰랐다고? 조국?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럼 일 안 했다는 소리지. 직무유기지. 일을 안 했다는 소리지, 그냥. 예. 연필만 깎았나? 연필. 그래요. 좀 전에 그리고 얘기했는 것처럼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했던 행정관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간이 지금 조국당의 당직자라고요? 조국당이 가 있죠.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러니까 조국이 자기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냐면요. 백원우 자기 바로 밑에 부하인 백원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현옥 인사수석하고 2017년 말에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낼까 말까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회의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아니 비서실장하고 인사수석 만나왔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밑에 일했던 그 실무 관계자가 지금 왜 조국당의 당직자로 가 있어요. 이거 입마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리 마련해주고 너무나 수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국당 대표 조국의 말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멸콩TV 단독이란 그걸로 제가 나갈까 하는데요. 뭐냐. 검수완박 해가지고 민주당이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검사의 작성 그 조서도 피의자가 부동의해버리면 그냥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조국이 당의 당직자로 있고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담당 행정관이 있던 친구의
집을 지금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검찰이 묘안을 냈어. 아, 법원에다가 사전 증인신문 신청을 했어요. 예. 요게 증거 보존 절차란 거예요. 아, 예, 예. 저의 제목은 검찰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깜빵 보낸다 요겁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아무리 조사를 해서 자백을 받아도 전에 수원지검의 이화영이처럼 진술 바꿔버리니까 그 증거 능력 부여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날려버리고 민변 출신 변호사 와가지고 그거 증거 부동의 못한다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검수완박의 폐인 거예요. 그렇죠. 검수함의 폐해죠. 그렇게 하니까 검사가 이게 어. 아이디어를 냈어. 우리가 조사해놔봤자 법원에 가서 부동의 예배는 꽝이야. 그러면은 대안이 뭔가? 법원이 증인신문하게? 그렇죠. 기소하기 전에 기소 전에. 전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해 가지고 미리 증인신문 아. 해가지고 해버려요. 그럼 법원 앞에서 했는 증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증거 부동의에도 그대로 증거로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유력한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 민주당이 해버리니까 법원을 통해 가지고 증거 능력을 부여받는 사전 증인 신문 조사를 굉장히 활성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야, 박수 한번 칩시다. 그렇죠? 야, 요거 누가 생각해요? 요거 좋네, 요거. 요거 네, 좋아, 요거. 요거. 야. 요거 법원의 사전 증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깜빵 보낸다. 미리 빼도 박도 못하게 부동의에도 법원의 조서는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 시대에 좋은 이 수사 기법이네요. 네네. 법원이 쉽게 하면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그렇죠. 법원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 능력을 보완한 절차를 이번에 이 사안에 마지막 회심의 카드로 지금 검찰이 빼든 겁니다. 아, 전주지검 아주 좋아. 아, 전주지검 아이디어 짱이에요, 짱. 예. 사전 증거조사. 이게 증거 보존 절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니들이 그러면은 사실은 검사뿐만 아니고 피고인도 할 수 있어요. 피고인 측, 피의자 측도 미리 중요한 증인 검사 그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뭐 해외로 빼돌아갈 것 같다. 뭐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뭐 자살할 것 같다. 아니면 연세가 들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은 미리 증거 보전. 증거 보존하는 거예요. 판사가 병원에 돌아가시기 직전인 사람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법정을 열 수도 있어요. 어허.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이야, 이거 좋네요.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김생강님 역시 맞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걸 안 했는지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있지. 검사가 가오가 있지. 그거를 자백하는 걸 공소유지를 못하게 해서 하면서 안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지. 이화영이 봐. 그렇지. 말 바꾸잖아요. 네, 이거 검사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지검 정말 이게 서울중앙지검보다 수원지방검찰청 그리고 또 전주지방검찰청 짱입니다요. 짱입니다. 이런 거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이런 거에 우리가 박수 줘야 되는 거 박수 아닙니까?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맞습니다. 우리 비앙키님 사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라고 했듯이 또 저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거 지금 기소하기도 전에 부른 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전주지검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빨리 증인 신청 해줘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님은 중앙지검장입니다. 네네. 지금 직전에 전주지검장. 그렇죠. 직전 전주지검장이었는데 아마 이창수 지검장이 그 전주에서 이게 그 서울로 오시면서도 아마 여러모로 또 그렇지. 수사를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창수 검사장님 열심히 우리가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법입니다. 예, 아무리 검수완박해가지고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조국이처럼 난 못 든다 해도 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 법정에서 했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법원에 가가지고 다 밝힐 것이다. 그래서 그럼 미리 법원에 가서 다 밝혀 이건 거예요. 아주 굿 아이디어네. 예. 굿 아이디어. 그렇습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을 잘못 건드린 거지. 그렇죠. 예. 검수완박할 때부터 예. 공수처 만들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특종을 했는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선일보 이 1시 일면 상단 톱으로 뽑았는 게 일면 그 우리 10시 11시에 있는 일면 톱은 아무래도 그 이재명 그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과 관련해 가지고 여야 협의체를 만든다라는 그 헤드라인을 뽑았고 그 바로 같은 위치에 바로 오른쪽에 뽑았는 것이 문재인의 그녀 우리 사모님 5천만 원 뭉칫돈 보따리에 싸가지고 돈을 보냈고 그거를 세탁을 거쳐가지고 딸한테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 아닌데 그 내용 팩트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죠. 이게 이 기사가요. 저도 어제 늦게까지 어제 이제 그 조국이 전주지검에 소환되고 예. 또 문다의 이야기가 나오길래 새벽에 어떤 기사가 나올까 기다리다가 이제 조금 잠을 붙이고 눈을 붙이고 새벽에 딱 뜨니까 5시 59분에 조선일보가 이게 원래 이제 인터넷 뉴스는요. 예. 6시 되면 딱 뜨거든요. 예. 그럼 새벽에 미리 띄우면은 다른 언론사가 그걸 또 받으니까 사후 취재해서 쓰기 때문에 단독 기사가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5시 59분에 딱 띄우는데 보니까 우리 김정숙이 5천만 원을 야. 지인에게 보내서 그 지인이 무통장 입금으로 문다의 통장으로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 땡땡땡 김정숙이라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었어?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다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고 있으니까 돈이 5천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하면요. FIU라고 금융정보조사원입니까? 거기 1,000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하면 다 이게 띵띵띵 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데 이러면 그걸 검찰이 통보해요.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계좌 이체로 간다는 거는 당연히 보게 되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가 현찰로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제3자가 돈 받을 사람에게 갖다 주면 계좌 이체로 하면 이거는 이제 쉽게 머니 론더링. 돈 세탁인 겁니다. 네. 그럼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김정숙이 보낸 그 5천만 원 혹시 관봉권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관복권 아니야 이거? 그럼 국정은 특활비인데. 와 이거 5천만 원 해가지고 계좌에 넣어서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 5천만 원 정도 입금했다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 다 이게 체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럼 김정숙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월급이 뭐 해봤자 한 달에 뭐 연봉이 뭐 한 2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뭐 한 달 월급이 2천만 원 뭐 안팎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의혹은 관봉권, 단순히 관봉권이라는 걸 넘어서 청와대 특활비를 유용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이 첫 번째 드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본인의 개인 돈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딸한테 주려면 그냥 계좌를 주고 5천만 원을 주면은 증여서 내고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령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한 달이 두 달이 거쳐서 준 것은 증여세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딸에게 돈 주는 걸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예. 그냥 불러서 매달 뭐 조금씩 주든지 아니면은 뭐 5천만 원 보내면은 거기가 증여세 딱 계산해서 땡 치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왜 제3자를 통해서 보내냐? 이건 돈 세탁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직권남용적 요소도 있어요. 그 돈을 자기 친구 A씨라고 했는 사람한테 지가 직접 준 게 아니고 청와대 그렇지. 공모를 시켜가지고 돈 신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거 뭐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그 직원도 나중에 이제 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은 돈 세탁인 거죠. 돈 세탁이지. 출처를 감추기 위한. 예. 저기 뭐 민트님 답변하시네. 검은 돈. 네. 예, 돈에 시커멓게 검은 돈. 색칠이 칠칠해져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돈이 흘러갔는데 지금 이제 그 제주도의 뭐 별장 그게 뭐 부산의 그 송기인 신부 거를 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3억 8천만 원 주고? 그렇죠.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아니 생활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3억 8천 주고 그 집을 사들이냐고. 그리고 제주도 저 별장하고 땅이
그 저 근저당도 설정 안 하고 3억 8천 주고 샀다는데. 완전 현금으로 박아 넣었다는 거야. 네. 아니에요. 대출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걸 저기 다운 계약서를 많이 썼다면은 예, 예. 이건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간 거지. 예, 쉽게 예. 이야기하면은.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문다에. 그리고 참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히고 친구가 너무 친해서 그런가요? 보냄에서 왜 거기다가 김정숙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최종 그 돈을 문다혜 씨에게 보냈던 그 김정숙의 친구가 친구 이름 땡땡땡 치고 거기다 김정숙을 왜 쓰냐고. 우리 그 계좌 이체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 전기세 내고 할 때. 그렇지. 할 때 김정숙이 보냈다고. 참네. 그러니까 딱 걸리는 거지. 친구 맞나? 엑스맨 아니었나? 야, 그리고 이게 시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그 처음 나온 거라서 이게 송기인 신부의 제주도 별장을 문다혜가 산 시점과 이 돈을 보낸 시점을 조금 더 특정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태국에 갔다가 이혼하고 뭐 전후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예. 한국 와가지고 이혼했는지 아니면 태국에서 이혼했는지 모르지만 문다혜가 태국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을 들어가야지. 그렇죠. 자기 집에 안 청와대에 들어갔어. 들어갔어.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김의겸이처럼 청와대 재테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관사 재테크하면서 그 돈으로 이거 샀는 거예요? 그게 언론 보도 보면 그 구기동에 있던 원래 집 그걸 처분하고 예. 태국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처분했다는 그런 예, 언론 맞아요. 보도도 예, 있는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들어갈 집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예. 청와대 관저로 그러면은 아니 제주도에서 샀으면은 제주도 집으로 들어갈 것이지 왜 서울에 있는 엄한 청와대를 들어가요? 지 집이야? 그러니까 제주도 별장 매매 과정도 저거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송기인 신부라고 하면은 이른바 그 부산 경남 친노 네. 신문 계열 정치인들의 완전히 대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신부님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3억 8천짜리 별장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주도에. 네, 제주도에. 그 어디냐면요. 제주도 서쪽에 9시 방향에 네. 협재해수욕장 있는 거. 오, 물 맑고. 그 앞에 협재 그 한림 조그만해서 공원 있고, 예, 비양도 비양도에. 있는 비양도 보이는 거기입니다. 와. 거기 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야. 제주도가 이거 원래 동쪽하고 서쪽이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바람이 동쪽이 많이 때리기 때문에 동쪽은 조금 거칠고 네. 서쪽은 한림 이쪽이 좀 편안합니다. 그렇죠. 동쪽이라고 하면은 김영. 그 성산 일출봉, 김영 동굴 있는 네, 예, 이쪽. 그쪽은 사실은 저 바람이 많이 때리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한림 협재해수욕장 거기가 사실은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집도 비싸고. 애월 지나서 조금 네. 더 가면은 협재인데 에메랄드빛. 그렇지. 아, 정말 가고 싶은데 거기에 별장이 있다고? 네, 거기는 이거 수경 쓰고 들어가면 안에 물고기들하고 와. 막 인사 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진짜 우리는 열콩 TV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들은 제주도에 별장 사고 있었네. 와, 진짜 부러우면 지는 건데 자, 개부럽습니다. 야, 참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경제 일심 동체래요, 진짜. 우리 신부님도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 조사대장 될 수 있어요, 저거.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원래 부동산 사면은 자금 출처 조사 다 해요. 하죠. 예. 아 그러니까 그게 3억 8천인데 예.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건물하고 이 앞에 마당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3억 8천에 살 수 있나? 아. 제 생각에 만약에 다운 계약도 썼다면 그것도 또 문제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제주도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매매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줬나? 사줬을 수도 있지. 아, 그죠?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이게 중요한 이게 무슨 돈으로? 누구 돈이냐 이거지. 네, 누구 이게 돈. 나라 돈 삥땅 쳐가지고 샀을 아니, 그리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예. 일반인들은 집을 살 때 예, 아파트 분양 받는 거 빼고는 아파트 분양 받으면 분양 대출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뭐 20년 30년 갚는 거니까 일반 내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예. 대부분 다 근저당을 조금씩 가지고 갑니다. 예. 그래야 금융 비용 발생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근저당 설정이 없어. 예. 생짜배기로 그냥 3억 8천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알돈으로 했다는 생알돈, 거잖아요. 생알돈. 예. 그 생알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냐고. 우리 집 살 때
저도 집이 은행집입니다. 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 부채가 있고 악성 부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양성 부채인 거지. 네. 약간 부채를 금융을 발생시켰지만 네. 한 10년, 20년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네. 반영이 되어서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면 그건 양성 부채인 그렇죠. 겁니다. 예. 양성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사면 보통 서울에 있는 서울 살면 서울에 집을 사주고 하지. 출판사도 서울 사고 한다고 하는데 뭐 출판 업무 그런 것도. 근데 뜬금없이 제주도에 이걸 사요. 돈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제주도 별장 사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네. 별장이잖아요. 별장인데 이게 이제 우리 최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떠넘기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예. 그럼 뭐 떠넘기기를 하든 뭐 별장을 매입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발생되는 금융 비용을 누가 냈냐는 거예요. 이 돈을 응? 건저당 설정하지도 않고. 근데 문다혜 씨가 뭐 사업가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월급이 많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보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지금 생활비 받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응?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처럼 스튜디오가 있는 유튜버가 아닌 라방 들고 다니면서 하는 라방만 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제주도 한림에 별장 찾으러 간다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 찾는다고. 근데 거기 가면은 협재해수욕장, 제가 힌트를 드리면 협재해수욕장 그 근처에 가면 가게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직 뭐 9월이지만 아마 피서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바닷물도 수온도 적당하고. 예. 거기 가시면 그 가게들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그 별장 어디냐 그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퇴임 이후 제주도 가서 지난번에 갔을 때 이 집 갔거든요. 갔어요. 이거 네. 명의신탁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명의신탁일 가능성은 어때요? 그렇네요. 그 가능성도 있겠네요. 딸한테 그렇게 이름으로 사놓고 실제는 자기가 노후에 가서 사는 그렇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덮칠 때 서울 문다혜 자택 예. 그리고 제주도 한림의 별장 예.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기획전시관 세 예. 군데를 동시에 덮친 거지. 그렇죠. 어제 주소가 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는 뭐 진짜 돈이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위한테 2억 2,500만 원 정도 뇌물 줬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문정숙이 김정숙이 문재인과 김정숙이 하니까 문정숙 미국에서는 문정숙이라고 해요. 네. 김정숙이 5천만 원 뭉칫돈을 돈 세탁해가지고 줬는 게 딱 걸렸다는 거 있고 또 하나가 또 떴어. 뭐죠? 와, 문재인이 자기 재임 기간에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을 출판했는 데서 출판사. 그 출판사가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 송금한 단서를 지금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합하면 3억이네.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아시아 경제가 2019년에 있던 그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재산 공개를 했는 것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그게 문재인의 운명 인세 수입이 1억 5천이에요. 인세 수입이 1억 5천이었는데 1억 5천. 문재인 운명 출판사가 이 문다혜에게 보낸 돈이 2억 5천이야. 1억 원이 더 있네요. 와, 아니 인세 수입이 1억 5천인데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준 인세 수입이 1억 5천인데 문다혜가 뭐 했다고 2억 5천을 줬냔 말이에요. 뭐 디자인 편집했다고. 뭐 디자인 편집했는데 인쇄했는 글 쓴 사람보다 1억 원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 얹어가지고 뇌물 준 거네요. 결국에는. 저는 지금 그러면서 오늘 그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은 출판사 관계자한테 조선일보가 확인해 봤더니만 인쇄 등은 모두 문 전 대통령에게 입금을 했고 문다혜에게는 돈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가서 한 이야기는 또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2019년에 문재인의 운명이란 거에 그 당시 인쇄 수입이 1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억 5천이 가죠?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변호사는 사실관계 체크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딱 봤더니만 이게 앞뒤 말이 정말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이게 글 쓴 사람한테 준 것보다 그냥 디자인 그냥 해준 사람한테 이게 2억 원을 줬고 5천만 원 빌려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입니까? 이게 결국 이제 현직 대통령의 딸에게 일종의 뭐 사례금이랄까요? 예. 뭐 일종의 저 생활비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챙겨줘. 예. 예를 들자면 그럼 저 뭐 좀 보내줘. 예.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부풀려져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탈세가 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탈세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1억 5천 플러스 2억 5천. 5천은 뭐 빌려줬다니까 일단 제외하고 5천을 또 갚았는지도 한번 봐야 돼요. 디자인비는 보통 2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요. 딱딱 나오잖아요. 멜콩 TV에는. 예. 근데 2억 5천이면 합치면은 1억 5천, 2억 5천이면 4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장값이네. 문재인 네? 수입이 4억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떼가지고 지만 쟤는 1억 5천 받고 나머지 2억 5천을 딸한테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멜콩 TV 단독인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그 돈이 그 돈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별장이 지금 드러난 건 3억 8천이고. 3억 8천. 그 가격도 비슷하네. 취등록세까지 하면. 비슷하네. 예.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 발생한 그 어떤 수입 또는 어떤 그 사례금 성격의 어떤 돈 예. 그거를 딸을 통해서 제주도 별장을 소유하게 하는 와. 아까 말씀하신 예. 뭐 명의를 명의신탁일 가능성.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상상해 때문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에 판매돼서 온 수익이 얼마인지 이 부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판매 수익에 따르는 인세가 얼마인지 정산하기 전에. 예. 그래서 정산하고 나서 그때 정산해야 될 인세가 4억 원 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중에 1억 5천만 원만 문재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사실상 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증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이 조사하고 나아가 세금 탈루가 인정된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 혐의로 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최 변호사님이 수사 지침을 이렇게 꿀팁을 주시네요. 꿀팁. 저는 그 조선일보 오늘 기사가 일단 그 스트레이트성 기사로서 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이 사실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은 수사다라고 예. 지금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법에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5천만 원 사위한테 대한 2억 2,500에 사위에 대해 준 것이 뇌물 내지 제3자 뇌물이 될 수가 있고 될 수 있고 또 김정숙이 5천만 원 뭉칫돈으로 해서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활비 적할비. 국고 손실죄일 가능성이 일단 예측이 되는 것이고 예. 국고 손실을 넘어서 개인이 돈이라 한다 하더라도 신고 안 했겠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탈루했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문재인의 운명 이게 깜빵갈 운명인가? 무슨 운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책에 대한 인지대를 얼마나 인지세를 제대로 정산했는지 그 과정에서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실상 문재인이 가져가야 될 것을 문다의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닌지 이 의혹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이게 봅니다. 상당히 큰 줄기가 생기네요. 예. 이 그러면 가족이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그렇죠. 초유의 일이. 야, 그 어디하고 비슷하네. 응? 큰일 났네. 꾸기네 집이랑 좀 비슷하네. 뭐 이재명도 조국이. 이재명도 그렇네. 무슨- 거기도 비슷하네. 이게 왜 이렇죠? 다 패밀리 이런 게 패밀리 나라 시리즈다. 돈인 패밀리 비즈니스로 되는 듯해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뭐 청와대 집기절도도 수사해야 된다는 김주영님, 뭐 조국이하고 술 한잔 하는데 그 술도 청와대 마크가 돼 있고 앉았던 의자하고 테이블도 다 청와대에 썼던 건데 아니, 청와대에 가보니까 그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갔더니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 어디 갔어요 이삿짐?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용산에 갔으니까 청와대에는 국민들이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 집기들 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양산에 다 가 있네. 야, 그게 양산군자라고 알죠? 양상군자. 양산군자 말고 양상군자. 우리 또 어르신들이 이 기둥을
동량이라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도둑놈이 와가지고 예. 숨다 보니까 저 위에 대들보 기둥 위에 올라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밑에 있는 집주인이 도둑놈이라고 안 하고 이게 기둥 위에 올라와 있는 군자님이 오시니까 뭐 우리가 잘 대해준다라고 하는데 양산군자가 아니고 양상군자가 아니냐라는 비판에 문재인은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게 조용하시죠? 그러니까 예,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네, 참 진짜 월세 살아도 저런 짓은 안 한다라는 말씀 정말 하고 있습니다. 자,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은 아니 7년 전에 뭐 자기들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그 청와대 경내를 2017년 5월에 거닐면서 그 쇼하는 거 보세요. 아마 그 탁현민이가 다 기획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뭐 제일 왼쪽에는 조국 다 커피잔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중앙에는 문재인 대통령 딱 윗도리 벗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으로 제일 오른쪽에는 임종석, 중앙에는 조현옥입니까? 인사수석 이렇게 해서 쫙 해서 그림을 멋진 그림을 하나. 근데 그 사진 본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 바뀌었네. 이 굉장히 민주적인 정부네.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소위 말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속은 거죠. 조국, 임종석, 조현옥 등등 다 지금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되어서 조사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남은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함부로 탄핵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탄핵의 그 당시에는 완장차고 죽창 든 자들은 짜릿했겠지만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이야기하자면 뭐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은 거 있나요? 뇌물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한 푼도 받은 적 없죠. 예, 본인이 직접 받은 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제비꺼님 양상군자 한문으로 한 줄 요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그 추적해 갈 거니까요. 멸콩 TV 계속 봐주신다고 하면은 속 시원한 결과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요. 어쨌든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제 있었던 가장 큰 정치 이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어쨌든 더민당 대표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총평 한번 보신 소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일단 이게 여야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담한 게 뭐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게 아마도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한쪽은 탄핵의 어떤 주체 세력이고 한쪽은 탄핵을 당해버린 어떤 정당의 관계자들 서로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탄핵 같은 이런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짓을 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반쪽 나라. 네, 그러니까 국론 분열되고요. 보고 싶겠어요? 자, 그런데 11년 만에 어쨌든 간에 여야 대표가 메이저 정당의 여야 대표가 만나서 민생 관련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우리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법안 처리나 어떤 법 통과를 위해서 협조하자. 이런 건 상당히 좋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해야죠. 이런 건. 민생 법안이 지금 탄핵 발의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통과가 못하고 있는 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그래서 그냥 뭐 땡 처리해가지고 40분 만에 통과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해줄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몇 대 몇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이기고 지고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느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이제 다른 건데 지금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날짜는 아직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10월 중순에 있을 본인의 1심 선고, 공직선거법이나 위정교사, 1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쓴다면은 이거는 이재명은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대놓고 해버렸어. 대놓고. 이런 이야기는 그냥 노골적으로 해버리는 게 나아요. 네네. 예. 지금 당신 저 여러 가지 재판으로 지금 재판이 4개죠. 어허. 뭐 혐의 받는 게 이제 10몇 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게 해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찔렀죠, 바로. 그렇죠. 이런 건 바로 그냥. 직설해버리는 게 좋아요. 야, 어제 그 펜싱 경기 보는 것 같았어요. 네, 푹 찔러버려야 돼요. 푹 이런 찔러버렸어. 거는. 예. 그래야 준동을 못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를 꼼수로 쓴다면은 이건 이 게임의 절대적인 패배자는 이재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장일치라고는 하긴 어렵겠죠. 나라가 이게 갈려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2대1 정도의 판정승은 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근거는 이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공세를 일단 피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제3자 특검을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선 공수처 조사 후 특검 논의 이렇게 지금 물기를 크게 잡았다는 점에서 예. 어쨌든 여당과의 어떤 갈등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점도 있고 야당의 그 공세를 피했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점이 또 있냐면은 그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지금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불가능하다라는 것 확인받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우리도 더 좋은 대안은 없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정 갈등과 관련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이 의료계 개혁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용산의 어떤 그런 의중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관철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 외에는 뭐 형식적인 거에서는 많이 그 한동훈 대표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 배현철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의 의문의 일패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평가는 각각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지금 완전히 나눠 있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그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의미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대표가 그 여당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 만나서 자 만납시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 발언했고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다음 만나는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협의체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야 간에 뭐 지금 계속 이렇게 포만 쏠 게 아니라 만나서 그쪽이 지금 저 가려운 데가 어디냐. 그럼 서로 한번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회담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런 회담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회담을 보면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검사 대 전과 사범 검사 사칭범 법무부 장관 대 피고인 이런 대표 회담을 한다는 게 약간 코미디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 미국 대선도 보면 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검사 출신이죠. 아주 성공한 유리천장을 뚫은 그런 대선 후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트럼프는 또 여러 가지 좀 옐로우 페이퍼적인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으면은 사실은 해리스가 좀 이게 돋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워낙 망나니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여기서도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참. 근데 이제 또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번 대표회담이 결국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재명이 방탄용에 어떻게 보면은 좀 손들어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거기까지 너무 확장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여야 대표의 그냥 회담인 거죠. 회담에 제일 중요한 건 회담의 내용이 뭐였냐 알맹이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알맹이가 어떤 아우트풋을 냈느냐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또 뭐 다음 달에 또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꼴배기 싫다는 생각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아유 저 화상 언제 빵 가나 뭐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긴 하죠. 그렇지만 또 민주당의
현재의 또 실세로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 있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현실이니까 정치와 사법을 좀 구별을 해서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가야죠. 아무리 개가 짖어도 사법 열차는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에 그 세비 반납 예. 이런 걸 이야기한 거는 이건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예, 예. 왜냐하면은 사실 그 지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 이야기가 사실 지난 총선 때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그 관련해서 굉장히 지지를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구속이 됐다. 수감 기간 중에는 세비를 반납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재명 당대표한테 던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본인이 지금 재판 4개 때문에 지금 수원지법, 중앙지법 왔다 갔다 하는 판에 특권까지 내려놓읍시다고 이야기하면 이 화법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와, 저 보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13분 40초, 이재명이가 뭘 준비도 안 하고 임기응변하는 걸 보면서 성격 다 볼 수가 있었는데 거의 20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좀 페어플레이 좀 하세요, 재명아.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안 되니까 뭐 네. 계엄령 이야기까지. 계엄령 얘기하고 나를 공격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얼굴 벌게 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니 계엄령이 지금 헌법 77조에 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바로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고 네. 또 그 다음에 국회에서 투표를 하면 국회의원 과반. 151명만 이 반대해버리면 바로 계엄령 해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들 몇 명 잡아간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려면은 조국당 하고 해가지고 거의 40명 잡아가야 돼. 참. 아이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회담을 하러 나온 입장에서 예. 사정이 그렇게 궁하니까 예. 예. 말도 안 되는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 거 아닙니까? 참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이재명 예. 대표 보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또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정기국회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9월 1일 날 뭐 그래도 또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다가오는 10월, 11월 이재명이 재판이 1심 선고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걸 포함해서 향후 우리 2024년 하반기 전국 전망 한번 간단히 한번 풀어주시죠. 자, 10월 중순이 피크입니다. 자, 먼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거기서 만약에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 또 이렇게 되면은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국회의원은 당선 취소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죠. 3년 뒤에 대선 못 나옵니다. 또 지난 총선 때 국고 보조금 민주당에 받았던 430억 내놔야 됩니다. 여의도 당사 팔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공천 때 지난 총선 때 공천 때 비명 행사, 친명 횡재했던 그 자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재명 만약에 사법적인 리스크가 폭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부 지금 살 길을 각계약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모든 세력들이 분화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김경수 복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김동연, 김부겸이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자기 대권 레이싱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이 완전히 분화되어서 당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민주당의 분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밖에 새로운 미래 있잖아요. 전병헌 전 의원이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낙연하고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 분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그립을 잡게 되느냐. 결국 108석이지만 국민의힘이 분당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죠? 분당되려면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분당될 요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그립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오늘 우리 최변하고 저하고 지금 모두의 문재인 압생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된 거.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 지지율 높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십시오.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게 반영이 되어서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럼 연말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 사이에 민주당은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년 초 되면 확 바뀌죠, 분위기가.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는 지금 자기 대권 주자 여러 명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차가 넘치죠. 그죠? 뭐 넘칩니다. 뭐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뭐 지금 김문수 바람이 부르고 말이죠. 뭐 난리 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년에 전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강한 그립을 쥘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완벽한 시나리오인데요. 비약기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신삼김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김동연 경기지사,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네. 세 명이 이재명에 대한 대안으로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대안으로서 떠오르면서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 그로 인한 민주당 세력의 분열 가능성 점쳐주셨고, 그에 대한 어떤 반사적 혜택 효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더 강고하게 높아질 가능성 한번 예측해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요. 참 묘한 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김경수는 부산 경남이 원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렇죠. PK. 예. 그죠? 진주 동명고 출신이거든요. 김부겸 전 총리는 경북고등학교 나온 TK 출신입니다. 그 김동연은 수도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딱 삼합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대표는 수도권 출신이죠. 네. 그리고 저기 누구지? 원희룡. 원희룡. 뭐 제주도 출신이지만은 서울에 기반이 있습니다. 네네. 또 뭐 등등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죠. 그다음에 부산 경남을 또 뭐 근거로 하는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맥락이 보이는 거죠. 흐름이 아주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결국 지금 사법 열차가 생각보다 천천히 가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개가 짖어도 사법 열차는 종착역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런 것이 1심, 2심, 3심 최종심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1심, 2심 선고가 되고 그 판결 이유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때는 이재명 대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심에서 거의 그 범죄 사실 관계가 다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는 것은, 결국 검사 탄핵하는 것은 1심 유죄 나오면은 법원 탄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밑자락을 깔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모습 보이지 말자. 그렇지. 그거 선언하자라고 제안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대못을 딱 박은 거죠. 예. 뽑지 못할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저 속 시원했어요. 네. 그 말은 사실 검사 출신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는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참. 그래요. 지금 이제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이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마지막 이슈, 지금 이제 9시 59분 57초, 이제 월요일 10시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의 1일 1탄핵, 브레이크가 걸리나라는 이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1일 1탄핵.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졌죠? 이게 사실은 보시면요, 너무 허접해요, 논리가. 자, 수사하는 검사, 이 이정섭 검사는 차장 검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1차장 검사는 형사부를 지휘하고 2차장 검사는 공특강, 공안특수 마조부를 지휘하는데, 이분이 그 수원지검 2차장인가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거로 탄핵 소추를 받은 건데, 그러면 탄핵할 그 이유가 좀 클리어해야 되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골프장에 뭐 무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 너무 허접해요, 이게. 논리들이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받을 때는, 야, 이건 무슨 탄핵 소추, 이 논리가 너무나도 허접한 거 아니야? 전원 그냥 9명 다 기각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뭐 뿔 따고 나면은 다 탄핵 소추 뭐 내면 되는 겁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정섭
차장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도 좀 황당할 거예요. 보면 네. 기초적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얘기했죠. 기자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스트레이트 기사 써가지고 오라고 했더니만 육하 원칙 하나도 무시하고 소설 쓰고.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없이 그냥 대충 줄거리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빠꾸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무슨 골프장? 언제? 누구에게? 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범죄 경력을 무단 열람했다는 거. 어허. 이게 언제? 왜가 없노? 왜? how to?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저 헌재에서 받을 때는 너무 허접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이없는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께서 이게 아주 쉽게 나이스해요. 말하면 이정섭 방지법. 이게 나이스예요. 예, 아주. 이정섭 검사 탄핵 피해 방지법. 제가 그렇게 명명을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 남용 방지법인 거죠. 그렇죠. 이 법을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가 허접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런데도 탄핵을 한다 이러면 이거 입증 책임을 묻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쉽게 하면 징벌적 손배처럼 금전적으로 빡 손배를 때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겁이 나서 못 하겠지. 그러고 이유 없이 기각돼 버리면은 그거 도장 찍은 국회의원들 6개월간 직무정지 시켜버리는 거. 세비도 못 받겠네. 예, 세비도 못 받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주 이거 김기현 전 대표가 상당히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판사 출신이죠. 예. 제대로 딱 맥을 짚고. 그렇죠. 시의적절한. 요런 건 좀 법안 통과 빨리 좀 하면 안 이런 됩니까? 것들을 좀 해야지. 요즘 계속 그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게 108명이나 뽑아놨더니만 지금 도대체 당신들 뭐 하냐고 하잖아. 우리는 108명 밖에 안 돼요. 국민들이 보기엔 108명씩이나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에 그 저 삼김씨가 구 삼김씨가 그 정당 정치할 때 예. 뭐 통일민주당, YS의 통일민주당, DJ의 평화민주당 50석, 70석 이거밖에 안 맞아요. 됐어요. 예. 그때 막강한 저 영향을 행사했거든요. 예. 108석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정말. 김기현 전 대표가 이거 보면 상당히 역시 판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상당히 정당의 국고보조금 50% 삭감하는 이런 내용까지. 그러니까요. 야, 이거 상당히 이런 거는 발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감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쉽게 이 부분을 내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그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건 안 하고 말이야. 맨날 뻑하면 허접한 논리로 그냥 탄핵 소추나 발의하고 말이야. 네. 곤란합니다. 이렇게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검사 나머지 3명에 대한 탄핵도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힘들죠. 이렇게 되면 힘들죠. 네. 예. 그분들에 대한 것도 전부 의혹이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장시호를 통한 이재용 재판 위정교사 의혹. 어허. 그럼 어떻게 저 위정교사를 했다는 건데 궁금해.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정교사 의혹. 이 사건이 언제적 사건인데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탄핵할 수 있는 탄핵 사유에 대한 시기 제한 얘기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라고 부르기도 그렇다. 뇌물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전세가 변제인 거 아닙니까? 여동생 전세 자금으로 써가지고 딱 걸렸는데도 성경책 들고 백합꽃 들고 무고하다고 하면은 본인 신앙적 양심이 그걸 허용을 합니까? 아니 그날 그 사진 찍힌 거 기억나는데요. 그 당시 민주당이 그 문재인 당시 네. 대표도 있는 거죠. 거기 다 모여가지고 한명숙은 저 죄인이 아니다 라면서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좀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구역질 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1심 법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대법원까지 가서 다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확정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수사를 관둬라 뭐 그런 식으로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협박한다고 이재명과 야당 의원에 대한 혐의가 가려지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저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에 윤건영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이었습니다. 네, 무려 한 맞습니다. 2년 동안 초기에 했어요.
이게 사실 문재인 정권 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윤건영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문다혜 씨의 자녀의 아이패드를 태블릿 PC를 검찰이 압수수색 해갔거든요. 근데 윤건영이가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프로파간다를 하냐면 어떻게 아이의 어린 아이의 자녀의 손자 손녀의 태블릿 PC까지 압수수색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전후 관계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또 그 신문을 보는 독자들은 그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야 검찰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 선전선동인데 그 자리에 있는 변호사도 문제가 없다고 한 겁니다. 아하.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이미 그거는 증거물로 이미 채택이 되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윤건영은 이런 이야기는 쏙 빼고 그 어린아이의 태블릿 PC 그냥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그것까지 압수수색 하냐고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네. 프로파간다 한다. 네. 국민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꼭 그것도 삼성 갤럭시도 아니고 애플이라고 해. 그리고 영장 실무를 하면은 그 방, 집에 있는 스마트폰, PC, 노트북, 패드라고 하지. 애 거는 괄호 열고 제외. 그렇게 영장 안 쳐요. 그렇죠. 그렇게 영장 발부 안 해요. 그 집에 있으면은 그게 애들용인 건지, 그게 어른용인 건지 어떻게 아나요? 결국 압수수색을 하고 거기에서 포렌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관련이 없으면은 다 돌려줍니다. 환부 다 해줍니다. 저도 지난 여름 내내 부산에 있는 구속된 사건, 압수수색 되고 있는 것들 저희가 기소되고 나서 검찰에 가서 그거 관련 없는 것들 다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애들 손자들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했냐는 이런 헛소리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검찰을 악마화하기 위한 당신들의 프레임이란 것들 니들이 더 잘 알잖아. 이게 정치 보복이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한 거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최순실의 태블릿은 압수해도 되고 문재인의 손자 애플 태블릿은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 그 내용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지. 그 내용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이 본질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본질에 집중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가짜뉴스 뭐 구됐다는 둥 박근혜 대통령의 저 회고록이 중앙일보 지금 게재되고 있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세월호 침몰한 그날 7시간 동안 뭐 어디 가서 정윤회를 만났다는 둥 뭐 어디 가서 뭐 구슬했다는 둥 뭐 피부에 보톡스 맞으러 피부 미용에 갔다는 둥 온갖 가짜뉴스 다 나왔잖아요. 그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들은 좀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가 아니고 형사 책임을 져야지 진짜 사실은. 다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네. 공범자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헛소리 했는 인간들은 형법으로도 면책 사유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아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 저희 멸콩TV가 차려든 밥상 맛있었습니까? 아까 보니까 멸치와 콩이란 아이디도 먼저 쓰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슈퍼챗까지 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정말 더웠는데 오늘 아침 제가 5시에 일어났더니만 바깥 기온이 서울이 22도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비가 왔죠. 좀 습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해서 완연한 가을 모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첫날 우리 멸콩TV 우리 이영풍 기자님 또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정리 말씀 하나 해주시죠. 네, 추석이 지나면 곧 10월입니다. 10월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단풍의 계절이 되는데 우리 단풍의 계절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늘 햇살님 두 분 방송 처음 봅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얼굴의 햇살을 아마 그 이영복 씨 우리 가수의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디도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저 말씀 마지막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애국기업 환신의 환신골드 광고 듣고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9월입니다. 9월은 또 추석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를 때보다 추석이 상당히 빠르네요. 그래서 저희 법인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뭐 4, 5일 쉬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이번 달을 운영을 할까. 참 우리 자영업자들은 언제나 걱정입니다. 뭐 대기업들이야 그렇게 굴러간다고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란 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추석이 즐겁기도 합니다만 또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한 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그대 뭐 떠나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열심히 하고 또 워라밸을 통해서 이번 추석 좀 쉬는 시간도 가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9월이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첫 스타트 산뜻하게 끄는 것 같은데요. 우리 9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에 대해서도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이영풍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